안녕하세요. 미셸쌤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제19장 17세기 전반기의 캐톨릭 유럽권의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유럽은 30년 전쟁 또 영국의 내전 등으로 인해서 종교적, 사회적 갈등이 극을 달했는데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했고 네덜란드도 프로테스탄트 홀랜드, 캐톨릭 플랑드로 나눠진 시대죠. 르네상스를 뒤은 미술 양식이 바로 바로크죠. 새로운 양식이 출현했을 때마다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를테면 고딕 미술, 또 매너리즘, 앞으로 살펴볼 인상파라는 말도 그래요. 바로크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괴하다, 터무니없다라는 뜻인데요. 고대 건축의 규칙을 무시한 통탄할 만한 취향의 타락으로 여겨졌어요. 자코모 델라 포르타가 설계한 로마의 일제수 교회는 초기 바로크 양식을 제대로 드러냈는데요. 1575년 당시는 가히 혁명적이었어요. 종교개혁에 맞서기 위한 새롭고 독창적인 설계 방식은 벽기둥에 가까운 원주가 아카트레이브를 받치고 그 위 아티카는 다시 위층을 지탱하는 구조죠. 양쪽에 작은 현관을 거느린 대현관은 로마의 개선문을 상기시키고 이중 기둥들은 건물의 화려하지만 웅장함을 선사합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고전시대엔 볼 수 없었던 소용돌이 형태가 두 층을 조화롭게 연결한 건데 이 곡선과 소용돌이 무늬가 바로크 건축가들을 비난한 이유였다는 거죠. 이 소용돌이 형태야말로 건물 전체에 건축가가 의도했던 통일성을 부여했는데 말입니다. 매너리즘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난 회화는 새로운 이념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를테면 빛과 색의 강조라든지 복잡한 구도를 선호하는 것,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투고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미술이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카라치와 카라바조는 둘 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로마에 왔지만 정반대의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인데요. 예술 정신이 뚜렷한 두 개의 화파를 구축했어요. 볼로냐 출신 안니발리 카라치는 로마에서 라파엘로의 작품에 매료되어서 고전적 아름다움과 단순성을 회복시키려 했어요. 그리스도를 애도하는 성모는 카라치가 진정한 의미의 화가임을 드러내죠. 죽음의 공포, 슬픔, 고통을 상기시키지 않으려는 화가의 세심한 배려가 깔려 있어요. 이 그림을 바로크적이라 한다면 구원자의 몸이 아른거리는 빛의 묘사 방식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 방식일 텐데요. 그렇다고 감상적인 그림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서서 예배 가운데 조용히 바라보며 묵상하도록 그려진 제단화이기 때문입니다. 밀라노 근처 소도시 카라바조 출신인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는 너무나 유명한 미켈란젤로 덕분에 카라바조로 불려졌어요. 카라바조의 새로운 시각이란 본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진지하고 위대한 예술가를 자연주의자라 비난했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담하게 그린 그의 미술은 보는 이들에게도 대담하게 다가왔어요. 의심하는 제자 도마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자 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찔러보는데 얼마나 충격적이고 강렬한죠. 그림 속 제자들은 온갖 풍파를 겪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노동자들의 평범한 모습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깊이 묵상한 카라바조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탁월한 방식으로 명암을 다룹니다. 그의 자연주의는 카라치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요. 그의 빛은 인체를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깊은 어둠에 맞서는 거세고 번뜩이는 빛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빛,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성경이 전하는 빛인 거죠. 카라치와 카라바조가 살았던 17세기 초 로마는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어요. 지금 이곳 뉴욕이나 파리에서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유럽 전역에서 미술가들이 몰려들어서 유파 간 회화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최신 미술 운동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는 정말 엄청난 도시였죠. 볼로냐 출신 귀도레니가 그린 오로라입니다.
로마의 한 궁전 천장에 그린 이 우아한 프레스코엔 새벽의 여신 오로라가 전차를 타고 달리는 태양의 신 아폴론을 이끄는데요. 횃불을 든 샛별 그리고 시간의 여신들이 따라가죠. 시간을 상징하는 말들을 그림 언어로 펼쳐낸 게 참 인상적이에요. 화가는 라파엘로의 프레스코를 떠올려주길 바랬을까요? 라파엘로의 화법을 선택해서 현실보다 더 완벽한 이상적 형태를 추구했어요. 고전시대 기준을 따라 자연을 이상화하고 공식화한 것은 카라치, 레니 그리고 이들을 따르던 미술가들인데요. 이들을 신고전주의 혹은 아카데미라 부릅니다.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이 그린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입니다. 고대 도시의 순수함, 장엄함에 대한 화가의 시각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남극의 따스한 햇빛이 가득한 풍경 속에 젊은 양치기들과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육중한 돌무덤 주위에 있어요. 이 목동은 돌에 새겨진 명문을 읽으려 하고 다른 목동은 명문을 가리키며 여인을 돌아보죠. 그녀와 우수에 찬 목동은 조용히 서 있어요. 라틴어 명문엔 아르카디아에도 난 있다라 서 있습니다. 라틴어 에고는 여기서 죽음을 뜻하는데 이상향인 아르카디아에도 죽음이 있다는 거죠. 무덤을 둘러선 이 젊은이들의 두려운 듯 우수에 찬 몸짓이 이제야 읽히는군요. 아름다운데 철학적이기까지 합니다. 클로드 로랭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숭고한 아름다움에 눈뜨게 한 화가예요. 장엄한 유적들로 가득한 로마 주변의 평원과 언덕을 남부의 색조 안에 담아냈죠. 금빛 광선, 은빛 대기 속에 모든 것을 스며들게 해 현실 세계와 다르게 그렸어요. 프랑스 화가가 로마에서 꿈꾸고 표현해낸 시각 세계입니다. 플랑드르 출신 피터 폴 루벤스는 카라치와 카라바조 시대의 로마를 제대로 경험했는데요. 감수성이 예민했던 23세 로마에 왔어요. 안트웨르펜 교회 주재단 장식을 위한 습작인데요. 성인들에 둘러싸인 성모라는 오래된 주제를 힘들이지 않고 다뤘어요. 많은 인물들이 넘쳐나는 빛과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데 놀랍죠. 아우구스티누스 주교, 성 로렌스, 니콜라스 수사는 성모를 가리키고 성 게오르기우스와 성 세바스티아누스. 아기 예수가 소녀에게 반지를 건네자 여인들이 황홀하게 바라보죠. 요셉은 사랑스럽게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열쇠를 쥔 베드로와 칼에 된 바울은 생각에 잠겼고 손을 들고 경배하는 세례 요한이 대조를 이루어요. 두 천사는 멈칫하는 어린 양을 끌고 월계관을 든 천사가 내려옵니다. 루벤스 회화의 가장 큰 비밀은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의 완벽한 기량은 간단한 소묘에도 잘 드러나죠. 아마도 루벤스의 어린 딸을 그린 것 같아요. 복잡한 기교 없이 흘러내리는 빛도 없는 소녀의 초상화는 숨을 쉬고 맥박이 뛰는 듯합니다. 입술과 얼굴, 머리카락에 사용한 대담하고 섬세한 빛의 효과와 붓질이 발랄한 생명력을 부여했는데 이제 붓질은 소묘적 수단을 넘어서 그림에 활력을 주는 회화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귀족을 암시하는 듯 검을 차고 있는 이 자화상은 자신의 지위를 은근히 드러냈지만 매서운 눈매엔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없는 진정한 예술가의 진지한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평화의 축복에 대한 알레고리는 스페인과 화친하라고 영국 국왕 찰스 1세에게 선물한 그림이죠. 지혜와 예술의 신 미네르바는 전쟁의 신 마르스를 쫓아내고 결실과 풍요가 펼쳐집니다. 반인반수 목시는 행복하게 과일을 쳐다보고 표범이 함께 장난치고 전쟁에서 도망친 겁에 질린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요. 빛나는 색채 속 풍부한 세부 묘사와 대조에 몰입하다 보면 인생의 즐거움이란 현실 세계에서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활기차고 떠들썩한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안토니 반다이크는 루벤스의 제자 가운데 독보적이지만 기질과 분위기는 정말 달랐어요. 사냥하다 말에서 내린 찰스 1세의 초상화는 역사 속에 영원히 남고 싶었던 스튜어트 왕조의 군주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아하지만 확고한 권위와 교양을 지닌 군주로 예술의 후원자이자 신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자의 타고난 위엄을 강조하려고 권력의 외형적 장식을 내려놓은 한 남자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반다이크가 그린 존과 버나드 스튜어트 형제입니다.
2023년 서울 런던 내셔널 갤러리 특별전에서 가까이 오래도록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물 크기의 거대한 그림인데요. 반다이크의 초상화가 위대한 것은 명문 가문의 귀족적 품위와 유유자적한 신사의 태도를 이상적으로 구체화한 건데 인간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 세계를 풍부하게 확장시켰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마드리드 펠리페 4세 궁정화가였어요. 카라바조의 자연주의에 깊이 감동해서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연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데 화가로서 인생을 걸었죠. 벨라스케스 초기작 세비야 거리에서 물을 팔고 있는 노인은 강렬하고 예리한 통찰력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삶에 지친 주름살 패인 얼굴에 누더기 망토를 걸친 노인, 둥글고 큼직한 진흙 항아리, 단지의 표면과 투명한 유리잔에 아른거리는 빛은 너무 생생해서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죠. 이 그림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어떤 미술의 개념들을 불식시킵니다. 갈색과 회색, 녹색의 단순한 색채와 색조는 고단한 삶의 외향이 아닌 삶의 진지한 깊은 내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궁정화가로서 그가 그리는 왕족과 왕의 초상화는 사상 유례없는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졌죠. 벨라스케스가 그린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는 미술의 역사에서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견해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물질의 광택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교황의 표정을 제대로 포착한 기가 막히게 정확한 붓질은 이 그림이 교황 자신일 거라는 것,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떤 공식에만 의존해서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사실 벨라스케스의 탁월한 분놀림의 효과와 색채의 섬세한 조화를 제대로 느끼기에는 도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곰브리치 선생님이 힘주어 말했는데요. 그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들여서 고단하게 미술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유일 겁니다. 라스메니나스, 시녀들이라 알려진 이 그림은 높이가 자그마치 3m인 대작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이 아닌 빈 미술사 박물관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한 것인데요. 실물 크기의 거대한 인물들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캔버스 앞에 화가 자신을 그렸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가가 지금 뭘 그리는지 거울 속의 왕과 왕비도 보이죠. 화실을 찾은 어린 마르가리타 공주와 시녀들이 보이는데요. 다가를 건네는 시녀, 왕에게 인사를 하는 시녀, 난장이, 소녀는 개에게 슬며시 발길질을 합니다. 이들을 살피는 어른들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발명되기 한참 전 벨라스케스는 현실의 한순간을 화면에 담으려 했나봐요. 스냅 사진처럼 말이죠. 스페인 왕자 필리페 프로스페로의 2살 때 초상화입니다. 다양한 붉은색 조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화려한 페르시아 카펫, 벨벳 의자, 커튼, 옷소매, 왕자의 불그레한 볼까지 흰색과 회색의 차가운 은빛 색조와 함께 독특한 조화를 이룹니다. 강아지를 기적처럼 탁월한 솜씨로 그려냈는데 벨라스케스는 강아지의 특징적 인상만을 포착하고는 보는 사람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겼죠. 19세기 파리의 인상주의를 주도했던 화가들이 그 누구도 아닌 벨라스케스를 존경하고 주목했던 이유입니다. 자연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빛과 색채의 새로운 조화를 끊임없이 발견하려는 열정은 이 시대 미술가들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오늘 매트의 미술은 유로피안 페인팅 갤러리 620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과 함께 이 갤러리의 키페인팅이라 할 수 있죠. 카라바조가 그린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갤러리 620은 이탈리아 바로크를 전시하는 공간답게 다소 무겁고 강렬한 붉은 색채로 우리를 압도하는데요. 미술은 늘 언제나 공간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 목소리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 화가들은 르네상스의 구성 형식을 거스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를테면 연극 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과장된 제스처와 얼굴 표정, 그리고 드라마틱한 빛의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귀도 레니가 그린 2개의 그림 옆엔 귀도 카나치의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이 걸렸는데 섬뜩하죠.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그 시작점엔 볼로냐 화파인 안니발리 카라치와 카라치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루드비코 카라치가 1616년에 그린 베드로의 부인은 라파엘로의 고전적 아름다움을 추종하고 회복하고 싶었던 시각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같은 주제로 그린 카라바조의 그림이 맞은편 벽에 걸려 있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화파를 이룬 화가들의 미술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흥미롭습니다. 카라바조는 그의 불같은 성미와 열정으로 이탈리아 바로크를 완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97년에 그린 악사들, 그리고 1600년 초기에 그린 예수님의 가족과 어린 세례 요한도 전시됐어요. 대담하게 빛을 사용해서 이상화하지 않은 인체를 표현하는데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프랑스 화가 푸생은 동시대 이런 미술의 거센 조류에 굴하지 않고 고전 정신에 남고자 했는데, 푸생은 카라바조가 회화를 결국 망치고 말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카라바조가 1610년 그린 베드로의 부인은 이탈리아 바로크 갤러리의 키페인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후기 작품에 속하는 이 그림은 나폴리에서 그려졌어요. 나폴리는 그의 생애의 막다른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극적 대비를 드러내는 드라마틱한 빛과 칠흑 같은 배경은 절망스러운 긴장감으로 절정을 이루는데요. 마치 카라바조의 굴곡진 삶의 막다른 순간을 고백하고 비난하는 동시에 처절하게 부인하는 몸부림처럼 읽히는군요. 이 그림 앞에 설 때마다 경이롭다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신약 성경 4개의 복음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화가로서 가장 혁명적 스타일의 정점을 보여준 건 불 앞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그 순간을 그렸다는 거죠. 로마 군인의 손가락과 여종의 2 손가락은 3번의 고발과 3번의 부인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기가 막히죠. 1613년 귀도 레니가 이 그림을 소유하게 됐는데요. 판화가 참벨라노로부터 빛 대신 건네받았다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에서 오랜만에 촬영하느라고 도시 한복판이어서 그런지 너무나 소음이 많았는데요. 밖은 벌써 깜깜해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17세기 네덜란드 미술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